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다시 법원으로 온통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또 한 번 요동칠 텐데 특히 민주당이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재 서초동 법원 주변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법원은 보안 조치를 크게 강화했고 판사와 법원 직원들에게 자가용을 갖고 오지 말라고 할 정도입니다. 먼저 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서초동 법원 주변에 플래카드가 가득합니다. 정치검찰 해체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는 엇갈린 구호들이 바람에 휘날립니다. 내일 오후 2시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이 보안 강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대표 위증교사 재판이 열릴 서관 앞은 출입 통제선이 넓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법원은 출입구 한 곳만 개방한 채 등록 차량만 출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법원 앞엔 이렇게 내일 저녁 8시까지 동문 외의 모든 출입문을 통제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보안 강화를 위해 판사와 법원 직원들에게도 자가용을 이용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법정 내부에서도 보안관리대원을 증원 배치하고 출입자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법원 주변에선 수천 명 규모의 찬반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은 총 2천여 명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는 재판의 핵심인 위증교사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쳤을 겁니다. 만일 유죄로 판단하게 되면 그 형량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을 때 핵심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증교사는 남을 꿰거나 부추겨서 허위 증언을 하게 했다는 뜻으로 법원은 위증범보다 위증교사범을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위증교사가 더욱더 책임이 무겁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증을 만들어내는 사람인 거지요. 사법체계라고 하는 전체 질서에 관한 거고.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른 위증 사례에서 찾기 힘들 정도로 치밀한 수법이라며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가 위증교사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유죄를 인정해도 벌금형일 경우와 징역형일 경우의 파장은 크게 달라집니다. 벌금형을 선고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위증교사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위증교사 관련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전체 피고인 중 83.1%에게 징역형이 선고됐고 벌금형은 15.5%였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검찰의 야당 대표 죽이기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내일 이 대표에 대한 선고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을 포함한 대여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심 고민도 있는데 어제 네 번째로 열린 주말 집회 참석자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어제 광화문 장애 집회가 K민주행동으로 진화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참가자 수를 줄이려는 모든 거짓이 셀 수 없이 많은 인파 사진 한 장으로 탄핵되는 카운틀리스 국면입니다. 민주당은 세 번째 집회였던 지난주 참가자가 30만 명 수준이었다고 발표했었는데 어제 집회를 주최했던 시민단체는 10만여 명이라고 밝혀 규모 면에선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배임 혐의 추가 기소 등을 언급하며 사법살인 시도가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살인 시도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고 보고 있는 점에서 저희들은 원칙적인 입장을 그대로 동일하게 견제하고 있다. 다만 사법살인이란 표현은 불완전한 사법체제를 이용한 정치적 살인이라며 사법부 비판과는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위증교사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 차원의 적극 대응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사흘 뒤인 오는 목요일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제표 결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 보고를 통해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발 정치적 호재에도 이 반사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 많습니다. 어수선한 내부 악재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더 부각하는 데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은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할 것으로 본다며 징역 1년 실형을 거론했습니다. 양형의 관례를 따져본다면 1년 아니면 1년 6월에 3년. 아주 그 가능성이 높은 예상안 중에 하나죠. 이 대표가 동종 전과가 있으며 위증교사는 통상 선거법 위반보다 무겁게 처벌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안 붙는 징역 1년 실형이 가장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지도부 한 관계자도 이미 위증범이 자백했고 위증이 실제로 이루어졌으니 판례에 따라 실형을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4차 장애 집회에 대해선 시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직시하라며 제1야당이 할 일은 찬 아스팔트 바닥에서 선동하는 게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주말 집회를 연이어 개최했으나 역시나 일반 시민의 호응은 없었습니다. 또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며 국민들에게도 방탄으로 여겨질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와 관련해 핵심 쟁점에 대해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말 그대로 위증교사가 핵심 쟁점인데 이 대표와 검찰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죠? 네, 이 대표는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록도 검찰이 편집 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입니다. 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재판 중 중요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지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번 고 김병량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와 통화했고 이 녹취가 핵심 증거입니다. 누가 KBS 연결했을지 모르는데 저기 아마 애매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김진성 씨는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인정을 했죠? 네, 김 씨는 이미 재판에서 초기부터 위증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검찰은 이 증언으로 이 대표가 2020년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로 확정됐고 이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징역 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김 씨의 자백이 검찰의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고의로 위증을 지시했는지도 핵심 쟁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와 KBS 간에 자신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는 협의가 없었음을 알고도 거짓 증언을 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고소 취소 협의는 실제로 있었고 들은 대로 얘기해달란 것이 어떻게 위증교사가 되느냐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줄 전직 KBS 기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를 출입한 KBS 이모 기자가 자신에게 KBS와 김병량 시장 사이 고소 취소 협의 사실을 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자는 지난 7월 재판에서 당시 입사 3년 차라 그런 내용을 알 위치가 아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최 PD의 상사였던 KBS 기획제작국 국장과 부장, 차장도 최 PD가 구속될 때까지도 검사 사칭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고소 취소 협의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검사 사칭 공범이던 최철호 PD도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죠? 네, 이 대표 측은 최 전 PD가 검사를 사칭할 때 옆에 있긴 했으니 방조죄인 거면 몰라도 공범으로 처벌된 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최 씨는 과거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의 당시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바 있습니다. 저에게 추가 질문사항을 간단하게 적어주거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보충 설명하고 만족한 답변이 없을 때는 자기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했어요. 지난 5월 재판에 나와서도 고소 취소 협의는 없었다며 저런 거짓말을 지어내는 게 대단히 경악스럽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목이 법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 추도식이 결국 반쪽짜리로 열렸습니다. 한국 측 인사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논란이 됐던 일본 측 대표는 추도사에서 조선인 노역 강제성을 표현하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류주현 기자입니다. 100여 개의 좌석 가운데 절반가량인 40여 개의 의자가 텅 비었습니다. 사도광산 추도식이 한국 측 유족과 한국 정부 관계자가 모두 불참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사도광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일본 정부가 매년 열기로 약속했던 추도식이지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일본 대표로 결정된 게 문제였습니다. 추도사에서 이쿠이나 정무관은 1940년대 사도광산에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가 있었다면서 객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고 희생자를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인 노역의 강제성을 보여주는 표현은 빠졌고 사죄도 없었습니다. 強制労働を認めないと。で、過酷であったけれども強制ではないと。 일부 일본 언론들은 한국 측 불참에 일본 정부와 관련 단체가 당혹해했다면서도 한국이 국내 여론에 과잉 반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이미 일본에 도착해 있던 우리 정부 당국자들과 유가족들은 내일 오전 사도광산 인근에서 별도의 추도식을 갖습니다. 훈풍이 불던 한일 관계에 다시 파열음이 일고 있는데 추도식 불과 하루 전에 우리 정부가 전격 불참을 통보한 이유,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 행사 불참을 고민하기 시작한 건 지난 21일. 이쿠이나 아키코 의원이 외교부 차관급에 해당하는 정무관에 취임하면서부터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차관급 인사 참석을 요구해왔는데 이쿠이나 신임 정무관은 재작년 광복절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실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사에 참배한 인물이 강제 노역한 한국인 추모 행사에 일본 대표로 참석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발탁한 이쿠이나 정무관은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계열로 분류됩니다. 私イクイナヒコは安倍晋三先生のもと働き方改革実現会議に民間議員として選んでいただきまして 이쿠이나 정무관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작년 참의원 당선 이후 신사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외교부는 신사에 참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추도사의 반영을 요구해왔던 강제징용 피해 표현도 담기지 않는 걸로 정리되자 어제 불참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어렵게 행사에 참석하기로 한 유가족들이 마음을 다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급속도로 진전된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추도 행사는 내일 오전 9시 사도광산의 조선인 기숙사였던 제4 상해료에서 유가족 9명과 박철희 주일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공천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휴대폰을 파기하지 않고 숨겨놓은 걸로 보고 설득에 나선 겁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야당은 공천 개입 증거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날 명태균 씨와 통화한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말이 많네. 정작 검찰은 명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이 녹취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명 씨 변호인이었던 김소연 변호사는 명 씨가 구속 직전 휴대폰 위치를 알려줄 테니 대통령실과 협상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명 씨가 윤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를 휴대폰과 USB에 옮긴 흔적을 발견했다며 휴대폰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명 씨를 상대로 설득 중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지역 언론사 대표에게 1억 원을 받고 재력가의 아들 A씨를 대통령실에 취업시켜줬다는 내용의 명 씨 녹취도 확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A씨는 청년위원장 자격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에 발탁됐지 명 씨는 알지도 못한다며 대선에 헌신한 청년을 폄하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최근 동덕여대 사태를 겨냥해 쓴 SNS 글이 논란입니다. 이 대학 출신들은 채용에서 거르고 싶다는 말과 함께 며느리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놓고 동덕여대에서 벌어진 일들을 자신의 SNS에 비판한 건 지난 16일입니다. 블라인드 채용 제도라 할지라도 가능하다면 디귿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며 채용 불이익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들 둔 아비 입장에서 이 대학 출신 며느리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며 개인적인 감정까지 드러냈습니다. 이 이사장은 나아가 다행히 큰 며느리는 남녀공학 출신의 반듯한 성품이고 막내 아들의 여자친구도 남녀공학 출신의 참된 사람이라 다행이라며 여대 출신들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 이사장이 수장으로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 자격시험과 근로자 개발 등을 지원하는 고용 관련 중추 공공기관입니다. 파장이 일자 이 이사장은 해당 글을 삭제했고 일부 폭력 등의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다 보니 표현이 적절치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동덕여대 측은 갈등의 발단이 된 남녀공학 전환을 사실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57억 원에 달하는 교내 피해 금액을 누가 배상할지를 놓고 학교와 학생 측의 공방이 예상돼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서울시는 월 6만 원대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 동행 카드를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텐데요. 경기도 각 지역마다 사용 가능 여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지자체장이 어느 당 소속인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곽승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이용객이 기후 동행 카드를 단말기에 올리고 잔액을 충전합니다. 올해 7월부터 서울시가 정식으로 판매를 시작한 기후 동행 카드는 월 6만 원대로 서울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교통권을 공유하는 경기도에서는 지자체에 따라 사용이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나뉩니다. 서울 금천구청역에서 지하철 한정거장 거리인 이곳 1호선 광명역에서 기후 동행 카드는 사용할 수 없는 승차권입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권이라고 하면은 좀 더 부분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경기도 전체적으로 좀 넓혀졌으면 좋겠다. 계산적으로 봤을 때 또 많이 이익적인 부분도 많고 제 지인들도 많이 사용해서 사용할 마음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기후 동행 카드가 현재 사용할 수 있거나 조만간 사용이 가능하게 될 지자체는 김포와 남양주, 고양, 과천 등 총 6곳, 모두 서울시와 같은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곳입니다. 반면 수원과 광명, 안양 등 야당 소속 지자체장인 곳은 기후동행 카드 사용이 안 됩니다. 경기도의 지자체 중에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있는 데가 많아요. 이런 데는 다 지금 서울시와 MOU를 맺어갖고. 경기도는 자체적인 교통지원 정책 더 경기 패스를 운영 중이어서 경기도와 서울시가 사업 주도권을 놓고 기싸움을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스톰 섀도우 미사일 공격으로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는데 단지 심리전의 일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과 관련한 언급을 한 가운데 두 나라가 전례 없는 총공세를 펼치는 건 종전 협상을 앞둔 정치적 포석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사거리 250km의 영국산 스톰 섀도우 미사일로 북한군이 배치된 쿠르스크 지역을 타격한 건 지난 20일입니다. 당시 공격으로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고 3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매체가 전했습니다. 러시아군 사망자는 18명, 부상자는 33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당국 역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첩보를 입수하고 면밀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년에 전쟁이 끝날 수 있다며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제안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Пропозиції його також побачимо в кінці
в січні місяці. І я думаю, що у нас буде план щодо завершення цієї війн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유예하고 현재까지의 영토 점령을 인정하는 선에서 종전이나 휴전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상전을 넘어 첨단 미사일로 총 공세를 펴는 양상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두 나라가 종전 협상을 앞두고 정치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우리 경제 고도 성장기 성장 동력이었던 철강과 이 석유화학 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공장을 잇따라 폐쇄했고 석유화학 업체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현주 기자가 이 위기에 빠진 한국의 철강, 화학 산업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공장 불빛은 꺼졌고 모든 기계는 멈춰섰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19일 포항제철소의 1선제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1979년 가동을 시작한 지 45년 9개월 만입니다. 앞서 7월에는 쇳물 성분을 조정하는 공장이 문을 닫았고 중국 합작법인 회사 매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 2위의 현대제철도 포항 공장 한 곳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자국 내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싼 값에 해외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철강제는 전년보다 29% 늘었고 그 여파로 올해 국내 쇳물 생산량은 14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은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트럼프는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문턱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2018년 쿼터제 도입 이후 큰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는 만큼 신정부가 어떤 새로운 통상 정책을 펼치게 될지 업계의 고민이 클 것입니다. 석유화학업계도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롯데케미칼은 올해 적자가 6,600억 원에 달하면서 최근 롯데그룹 위기설의 진앙지가 됐습니다. 결국은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개편이 절실합니다. 고부가가치화를 지금 실현을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R&D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국가 전략 기술로 인해 지원을 해가지고 생존 갈림길에 선 철강 화학업계 위기를 기회로 바꿀 묘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떨어질 거라던 달러 가치는 치솟고 있고 반면 안전자산인 금값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 뜨는 투자처는 어딘지 김창섭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보호무역과 자국 우선주의, 감세 정책, 탈규제를 공언한 트럼프. We're going to help our country heal. We're going to fix our borders. We're going to fix everything about our country. And this will truly be the golden age of America. That's what... 재테크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전문가 8명에게 물었습니다. 8명 모두 미국 주식을 유망한 투자처로 꼽았습니다. 트럼프가 자국 기업을 우선시하는 만큼 미국 기업 수혜가 클 거란 관측입니다. 특히 법인세 인하와 탈규제 수혜를 받을 AI와 금융을 유망 분야로 꼽았습니다. 미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미국 상장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을 트럼프가 달러를 빨아들이는 감세 정책 등을 예고한 만큼 달러도 가격 조정 땐 좋은 투자처가 될 거라고 봤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굉장히 커질 때 금이라는 자산이 되게 힘을 많이 받아요. 일정 수준 금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담아가는 전략? 금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러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움직임들을 조금 보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특히 비트코인은 부인할 수 없는 제도권 투자처가 됐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단기 급등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가상화폐 자체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전문가들이 뽑은 트럼프 시대 키워드는 변동성. 트럼프라는 인물은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투자는 그 변동성 관리가 필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분산 투자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아이들 인기 간식 소시지의 영양 성분을 들여다봤더니 역시나 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시지를 2개만 먹어도 하루 기준치의 절반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가장 함량이 높은 제품은 어느 브랜드였을까요? 주재용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소세지 코너. 아이와 함께 장을 보러 온 엄마가 소세지를 집어 카트에 담습니다. 우리 아들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살라고. 캠핑 바베큐용으로도 인기를 끌면서 소세지 판매량은 3년 만에 약 20%가량 늘었습니다. 캠핑 갈 때 구워 먹으려고 가져가고 뭐 맥주 안주 할 때 가끔씩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 중인 소세지 14종을 조사한 결과 소세지 100g당 포화지방과 나트륨의 평균 함량이 하루 섭취 기준치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 웰푸드의 SM포드 슈퍼빅과 S푸드의 종쿡 델리미트 이탈리안 소세지가 각각 포화지방과 나트륨을 제일 많이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적은 제품도 하루 기준치의 약 40%에 해당하는 나트륨과 지방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나트륨은 또 고혈압으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고혈압이나 혈중 콜레스테롤, 혈중 지질 그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품이 공개된 업체들은 타 제품에 비해 돼지고기 함량이 높아 지방과 나트륨 함유량이 높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네, 우리나라 수돗물이 깨끗한 건 알지만 그래도 직접 마시기엔 불안하다는 분들 많으시죠? 낡은 관을 통해 이물질이 함께 들어오는 건 아닐까 걱정되기 때문일 텐데요. 서울시가 가정집을 방문해 무료로 수질 검사를 해주는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주부 오선화 씨. 수돗물을 언제 사용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마시는 물은 생수를 구입해서 쓰고요. 음식을 조리하거나 끓이는 요리를 할 때는 수돗물을 사용해서 하고 있어요. 서울시 상수도 사업소 검사원이 주방에 수돗물을 받아 수질을 검사해봤습니다. 솔브리 같은 경우에는 그 관의 노후 상태를 알아보는 건데요. 깨끗하게 나오고 실제 수치상으로도 0.00으로. 철과 구리 외에 탁도와 잔류염소, 수소 이온 농도까지 모두 합격입니다. 이렇게 5가지 항목을 모두 통과한 수돗물은 직접 마셔도 무방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돗물 품질 확인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647만 가구가 검사를 받았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8,300여 가구는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고 물탱크를 청소했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게 수돗물을 사용하고 또 마실 수 있도록 무료로 수질 검사를 해드리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울시가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돗물 음용률은 49.6%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수돗물을 마실 경우 생수나 정수기보다 탄수 배출도 줄어든다며 안전한 아리수를 마셔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층간소음은 이웃 간 갈등을 키우고 심할 경우에는 강력범죄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이 같은 층간소음을 확 줄일 수 있는 공법이 개발됐는데요.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고이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이 러닝머신 위를 뛰자 소음 측정기가 67데시벨을 가리킵니다. 층간소음이 기준치 이상 발생하였습니다. 전화벨이나 시끄러운 사무실 소음 정도인 70데시벨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래층에서 측정한 소음은 30데시벨에 불과합니다. 모두 LH가 개발한 1등급 소음 저감 공법 덕분입니다. LH는 바닥 두께를 기존 4등급 공법보다 4cm 더 두껍게 하고 고성능 복합 완충제와 고밀도 몰타를 써서 층간소음이 37데시벨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도성 안에서 아주 낮은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2배 이상의 소음이 저감되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2.5kg의 공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뛰는 정도의 수준인데 밑에 집에서는 도서관에서 속삭이는 정도로 들리게 됩니다. 남은 숙제는 공사비 상승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59제곱미터 기준으로 공사비가 300만 원 정도 오르는데 LH는 원가 절감을 통해 공사비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LH가 개발한 소음 저감 공법은 3기 신도시 등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앞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현재 여야 대표는 모두 리더십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과 대응책을 두고 고민이 깊겠지만 주말 동안엔 이렇다 할 정치적 메시지는 내지 않았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이 내용 전해드리고 여용사 코너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혼자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을 언급하면서 불법 사채 근절을 촉구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추심은 끝을 모르는데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파제엔 구멍이 숭숭이라며 여전히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주요 16개 기업 사장단이 상법 개정안 반대 성명을 내며 반발하자 공개 토론을 통해 방법을 찾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또 다툴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 토론을 통해서 과연 누구 주장이 옳은지.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는 별개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어젯밤 SNS에 동덕여대 점거농성 사태와 관련해 학교 시설물을 파괴한 재산상 피해에 대해 폭력 사태 주동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취업박람회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타인의 소중한 기회를 박탈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한 대표는 지난주 올린 SNS 글 11개 중 7개를 민생 관련 메시지로 채웠습니다. 지금 저희는 변화와 쇄신 그리고 민생을 약속한 때이고 그걸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당원 게시판 논란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변화와 쇄신을 통해 리더십을 다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네, 정치권 뒷얘기를 현장 기자들이 짚어드립니다. 여의도와 용산 사이 여용사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네, 첫 번째 주제는 한동훈 침묵이냐 반격이냐입니다. 네. 이 대표 선고 전에 한 대표가 이 윤 대통령 부부 비방 댓글에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낼 거란 관측이 있었지만 이 침묵을 이어가면서 대응에 관심이 더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친윤계에서 메시지가 나왔죠? 예, 홍보수석 출신인 김은혜 의원이 이 SNS에 가족이냐 아니냐를 밝히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이 친윤계에서는 이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된 가운데 이 논란이 대야 공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면서 오늘까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여전합니까? 네, 협박글이나 인신공격글 같은 문제의 글은 원칙대로 수사로 해결하자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얼마 전에 윤 대통령 신변 협박글의 경우에 이 경찰이 당원 정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20대 남성 당원을 글쓴이로 특정했습니다. 이 사례처럼 이 범죄로 판단되는 글에 대해서는 이 당원 정보를 경찰에 제공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표현의 자유를 위해 익명 처리한 게시판에 글을 올린 당원 정보를 이 원칙도 없이 공개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원외 인사들과 일부 유튜버가 제기하는 의혹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이런 전략도 깔려 있습니다. 한 대표가 따로 반격하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당 차원의 반격 카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한 대표와 가족들 명의의 게시글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한동훈이라는 명의의 글 중에 12개가 이 논란이 된 욕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욕설 수위도 일단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 가족 명의 글 중에 약 450개는 사설, 기사, 그리고 경력을 정치적 견해를 담은 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나요?
지금 친윤계에서는 이 자동으로 게시글을 쓰는 이른바 이 매크로 의혹,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게시판이 특정 주장으로 뒤덮였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는데요. 이 별도 취재에 따르면 글이 올라온 시간대, 내용, 패턴을 모두 전수조사해서 이 작성자들의 명의가 매크로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검토한 후에 그 결과로 이 공세에 맞선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 여당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두 번째 주제 가보죠. 예, 두 번째 주제는 수행비서가 인정한 이재명 889만 원입니다. 네, 최근 검찰이 기소한 이 대표의 이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그 내용이네요. 예, 그런데 금액이 다른데요. 이 업무상 배임 혐의 가운데 법인카드 사적 유용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이 쓴 금액 889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배모 씨 배임 금액은 4,343만 원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배 씨는 그동안 자신이 다 알아서 해왔다는 그런 입장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대표의 이 법카 사용 금액이 경찰보다 검찰의 액수가 더 크단 말이죠. 왜 그런 겁니까? 김 씨 사건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서 수사해 왔는데요. 이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와 함께 검찰이 따로 이 추가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거란 입장입니다. 우선 이 김 씨가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당시 법카 사용 금액이 포함됐고요. 또 이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제공한 자료, 그리고 김 씨와 배 씨의 통화 기록 등을 근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또 그 증거가 많다는 입장인데요. 이 검찰은 이 대표 단골 식당 3개 정도를 특정했고 영수증, 또 이 대표 동선,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보수적으로 889만 원만 우선적으로 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성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늦가을 정치가 물씬 느껴졌던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낮에는 예년을 웃돌며 온화하겠지만 아침 공기가 차가워서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밤에는 서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제주 산지에 최대 100mm 이상, 남해안에 20에서 60, 그 밖에 지역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가량이 예상되고요. 강원 산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전과 대구가 영상 3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에는 1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조금 더 높거나 비슷하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고 전국 곳곳에 첫눈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주 일본 도쿄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17년 만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도쿄는 깔끔한 거리에 시민들도 친절한 선진국의 수도였습니다. 뭔가 많은 변화가 있다기보다 여전하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오히려 17년 만에 다시 찾은 도쿄를 통해 급속하게 성장한 서울을 보게 됐습니다. 솔직히 2007년의 서울은 도쿄보다 여러 면에서 부족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2024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색이 다른 두 세계적인 도시가 경쟁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얼마 전 꽤 놀라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으로 이민 온 외국인들의 증가율이 영국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만큼 살고 싶은 나라가 됐다는 건데 고물가와 양극화, 수준 낮은 정치, 북한의 위협 등 이 팍팍한 생활을 하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사실이 격세지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